시작합시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사실 이게 한때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다가 투로 갔다가 다시 원으로 내려온 게 바로 이 에크만 수송이라는 건데, 개념이 에크만 수송이 있지만 에크만 수송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요. 근데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 앞에서 표층 해수의 순환 배웠지? 표층 해수는 누가 만든다 그랬어? 에? 바람. 바람이 표층 해수를 만드는데, 정확하게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좀 달라.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북반구에서는 해주는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생기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방향으로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걸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우리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실제로 바람은 물의 표면밖에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물은 표면이 옆으로 가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물은 마찰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거든. 마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렇게 위에서 밀면 종이가 밀려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밀려가는 거거든. 근데 각각 그 분자 한 층 한 층 한 층마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남방구는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표면 바람은 애초에 바람의 한 45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아래층은 이 표층의 마찰에 의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하고 계속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려가다가 바람에 의해 반대로 흐르는 아주 약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를 마찰 저항 신도라, 요즘은 알아간 거, 이 흐름은 굉장히 약할 거야. 그래서 겉에 바람하고 어떤 유전? 거꾸로 흐르는 그 깊이 있죠. 이 깊이를 마찰 저항 신도라고 합니다. 이거 1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이 말이 교과서에 안 나오대 이제. 응? 최근에 보니까 나는 계속 가르쳤는데 이거 안 나오더라. 마찰 저항 신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돼요. 완전히 직각은 아니지만 90도 방향쯤 돼요. 위도에 따라 조금은 차이 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해수의 흐름, 즉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해수의 그 흐름 있지, 그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응? 에이크만? 에크만. 나는 에이크만이라고 했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고, 이거는 평균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균적인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북반구 기준 바람의 오른쪽 직각,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평균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요. 크게 사실 단어는 몰라도 이것만 저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직각, 왼쪽 직각,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기서는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닷가에, 우리나라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요즘 여름이죠?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동해 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구가 생기겠지.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 물이 부족하네? 뭐 어떻게 해줘? 밑에서 차가운 물이 용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용승이 솟아오르는 건 알죠? 그게 용승이다. 그럼 이쪽 동네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물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물이 많아지겠지. 육지에 가려져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가라앉죠. 이게 침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 이게 이제 용승 연안 이렇게 얘기하거든. 동해안 서해안하고 연안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를 좀 꼼꼼히 보자.
여기서 보면 이게 서해안. 뭐라고? 아니요. 서해안하고 서안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서안은 바다의 서쪽을 뜻해요. 서안은. 오케이? 그런데 서해안은 육지가 기준이야. 해안은 육지가 기준이고 그냥 안, 동안, 서안 이렇게만 한 거 있지? 그거는 바다의 어느 쪽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엄청 헷갈려요. 국어랑. 우리는 이과잖아. 문과적으로 약하잖아. 나도 이거 옛날에 서해 안에서는 신강, 동해 안에서는 동서.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 가려면 동해 바다 가는 게 좋아, 서해 바다 가는 게 좋아. 동해. 왜? 시원해요. 맞아. 바다는 좀 차가워요. 과학적으로 나오잖아. 가도 이런 거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다 너무 차가운 거 싫어? 그럼 서해로 가면 돼. 우리나라 서해 바다 온도 아무리 높아봤자 25도 이상 하잖아요. 야 바다 25도 이상 올라가면 태풍 땡겨. 적도 좋은 바다 25도 이상이면 태풍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해수욕장 가봤지. 물에서 놀다 보면 어때? 어느 순간 추워지죠. 네. 왜냐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체온을 계속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체온을 뺏기면 우리 몸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서해보다 약간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서해가 겨울에는 서해가 수심이 얕아가지고 온도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물의 양이 적으니까 연료량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동해안 가면 더 좀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이 침대할지 윤기할지 있지? 이거 어디 기준?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 기준은 저 반대가 돼야 돼요. 동해안, 서해안, 동안, 서안 요것만 헷갈리지 맙시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서는 북풍, 남풍 이렇게 나왔지만 동해안을 줄지 서해안을 줄지도 모르겠고 남풍을 줄지 북풍을 줄지도 몰라. 경우에서는 넷 중에 하나야. 기억합시다. 풍향의 오른쪽으로 흐름이 생긴다. 오케이? 풍향이 오른쪽으로 생기면 그게 그쪽에 육지가 있으면 침강이고 그쪽이 바다면 용승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살짝 넘어갑니다. 벌써 기본적인 설명 다 끝났어. 적도용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 뭐 엘니뇨 라니냐 할 때 보면 적도 주변의 온도만 달랐거든. 적도 띠 따라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설명할 때는 태평양이 있을 때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바람이 옮긴다 그랬지. 그런데 가운데 적도 있지. 적도 위쪽에 무역풍들 불잖아. 위쪽 아래쪽으로. 그래서 적도가 있을 때 태평양에서 위쪽에서 무역풍 불고요. 근데 그 적도 근처로 거의 옆으로 가겠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옆으로 해류가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치? 완전히 직각은 아니고 저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생기겠지만 대충 결국 적도에서 멀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적도 따라서 이렇게 바닷물이 옆으로 밀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옆으로 흘러가는 양이 많으니까 용순이 적도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 물론 이쪽이 제일 심하겠지. 이쪽이 제일 심하고 전체적으로 용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적도 용순이라. 적도 용순이 일어나는 지역 적도 용순. 왜 그런지 알겠죠? 북반구는 진행반 바람의 오른쪽, 남반구는 바람의 왼쪽이니까 적도에서 좌우로 갈라버리잖아요. 가운데 부족하니까 솟아 올라줘야죠. 그리고 요게 더 중요해. 고기압적이야. 이것도 역시 북반구 기준. 누구 기준? 북반구 기준. 자, 반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저기압이죠. 태풍 같은. 그치? 태풍 같은 저기압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반시계 방향이면 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됐지. 그러면 태풍의 눈 부근 바다에서는 여기 있는 물이 자꾸 밖으로 가니까 용승이 일어나요. 근데 태풍 적이 아니라 태풍의 또 다른 이름
열대성 저기압. 그런데 반대로 고기압의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돌잖아. 우리 기억하죠? 고기압, 저기압. 아?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하죠. 이걸로 해주세요. 그럼 얘는 가운데로 물이 모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 기준? 북방. 남방구는 이쪽이 침강, 이쪽이 음승. 왜? 진행방향이 반대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압 저기압은 요건 똑같죠. 시계 방향으로 가는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근데 거의 대부분 북방구 기준이 나빠요. 왜? 북방구에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 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 구분하라는 얘기가 이게 수능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세계 주요 용승 지역. 그래. 다른 데는 몰라도 요거 세 개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적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 적도는 좀 전에 얘기했지. 요 페루 앞바다. 이 페루 앞바다 용승이 이게 엘니뇨하고 제일 연관성이 큰 놈이에요. 엘니뇨하고 이게 그러니까 연안 용승이 요거 잘 안 일어날 때가 언제야? 요거 잘 안 일어날 때가 엘니뇨 때야. 용승이 잘 안 되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엘니뇨. 요 캘리포니아야. 여기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이거는 세 개만 외워두면 돼요. 굳이 하나 더 외우면 아프리카 쪽 외워주면 되는데 저쪽은 대서양이잖아. 우리 앞바다 아니잖아. 그래서 세 개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용승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심해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낮아. 심층수는 온도가 어떻다? 낮아요. 심층수는 온도가 낮아서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뭐가 많다고? 영양염류. 무기염류는 온도가 높은 쪽에 많아요. 즉 염분이라는 무기염류 쪽은 온도가 높은 쪽에 많은데 영양염류 있죠. 한번 써먹을 미생물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양염류들은 어디에 많다? 차가운 냉수대 쪽에 더 많아요. 얘가 올라오면은 이거 먹고 살려고 플랑크톤들이 막 번식을 해. 미생물, 뭐 단세포 생물 이런 애들이지 막 번식을 해. 그러면 단세포들 많이 생겼으니까 얘 잡아먹는 뭐 새우라든가 이런 조그만 애들 있지. 얘네들이 모여. 그럼 점점 큰 거 보면서 점점 모이겠지. 그래서 용승 지역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어장입니다. 너는 혹시 훔볼트 오징어라고 알아? 이따가는 거지. 몸통만 이만하고 두께가 이렇게 해요. 오징어예요. 너 오징어처럼 먹어? 오징어처럼 먹어요? 거의 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요만한 오징어로 이거 오징어 젓갈 하잖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래서 요즘 오징어 젓갈 파는 거 있지? 거의 대부분이 지도를 내가 치웠네. 이쪽에서 잡히는 오징어 있죠? 그 이따가는 거. 그리고 너네 그 가끔 문어다리라고 파는 거 있거든? 그거 문어다리 아니야. 걔네 오징어 다리. 문어다리는 그렇게 아파. 그 비싼 거 그렇게 판다고? 다리를 말려서 판다고? 미쳤어? 문어다리가 아니라 정확하거든. humboldt 오징어 있죠? 걔네 다리 하는 스타일. 몸통 이만하고 다리 그렇게 보이잖아. 가끔 보면은 왜 문어다리라고 말려갖고 이만한 거 막 팔잖아. 그거 다 오징어 다리래. 그리고 문어다리라고 말려서 파는 거 그거 다 채 오징어 다리 채소로 파는 거 거의 다. 진짜 문어면 그렇게 싸게 못 팔아. 야, 돌문어 대가리 요만한 거 있지? 사이즈 많은 거 10만 원 넘어 그건 문어 한 마리가. 근데 그걸 다리 잘라서 1,000원씩에 판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요 동네 근데 얘네는 문제가 있어. 요즘이야 좀 먹는 것 같은데 오징어 안 먹어. 정확하게 뭐 홈플 오징어는 잘 안 먹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오징어 젓갈 먹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을 걸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야 돼. 왜 그 얘기를 했겠어? 그 훔볼트 오징어가 심해 어종이거든. 꿀먹을 거면. 근데 여기서 올라와요. 다른 데는 안 올라오는데 왜? 용승대들이 있어서 차갑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올라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적도 근처, 온도가 높은, 기온이 높은 지역이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하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바닥이 차가우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안개가 맺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해역은 좀 안개가 자주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가을철 안개가 생기는 건가? 이게 흡사해요. 우리나라 봄, 가을에 아침에 안개 잘 생기죠. 바로 그런. 밤에 땅은 어떻게 되는데? 차가워졌는데 공기는 아직 따뜻해. 그럼 공기가 오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연결이 돼요. 이게 안개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생겼으면 비가 돼서 떨어지는데 대부분 안개가 되죠. 냉수대 쪽으로 가면 안개가 많아.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가 생긴다는 뜻이지. 바닥이 차가우니까 이쪽으로 하강 기류는 고기압. 고기압이면 맑은 건조한 기류입니다. 그래서 완전 적도 있지. 완전 적도 생각보다 그 뭐 낮에 오후쯤에 소나기가 내리는 건 자주 있고 그러지만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아주 많이 오지도 않아. 자, 그리고 층강의 영향. 층강이면 내려앉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용존산소가 심해로 이동을 해요. 사실 이것 덕분에요. 사실은 수압약층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은 잘 안 섞인다고 배웠죠. 그런데 극지방 같은 데서 차가운 바닷물이 가라앉으면서 표층에 있던 산소를 심층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해저 생명 멸종합니다. 우리 5대 멸종 배웠죠. 지구 대멸종 5번 정도 배웠잖아요. 뭐 고생대 때 2번, 뭐 중생대 때 뭐 이렇게 5번 정도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해류의 흐름이 잘못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5대 중에 한 번 정도. 따뜻한 해수가 뭐예요? 표층 온도가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냐 표층이 따뜻해지니까 수온 약층은 깊이 나타납니다.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 있지? 이거는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섞이고 있으면 수온 약층 깊게 들어가는 거고 잘 안 섞이면 수온 약층이 얕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밑에서 용층이 올라오면 수온 약층도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 용층이 안 되잖아? 그럼 수온 약층이 밑으로 내려가. 표면 온도가 높으면 수온 약층은 많이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회색이 미국이야. 회색이 어디라고? 이거 캘리포니아 용승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대충의 그 세계 지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용승 지역 3가지. 이런 거는 부분 지도를 보고 대충 어디쯤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정도는 되셔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 칼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칼라로 안 보죠. 응? 거기서 이렇게 등 온선을 그려주고 그럴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온이 낮은 지역이지. 플랑크톤도 많지. 여기서 빨간 게 플랑크톤의 양이고 여기는 빨간 게 온도가 높은 거거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쪽이 많아. 아까 차가우면 영양분류가 많아서 어장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플랑크톤하고 직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냉수대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 동해안에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아까 갈 때 어디로 간다? 피서를 가면 에어컨 밑으로 가라. 너 솔직히 집안 식구들 네가 아니고 너 집안 식구들 다 갈 때 피서한 거 아니야? 집안 식구들? 유럽 여행 갈 때 솔직히 우리나라 너무 더우니까 그거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여름에 피서 가는 거 나는 되게 싫어하거든. 더워서 그냥 갔다 오다가 더위 뭐. 근데 가도 별로 그냥 집에서 에어컨 플러스 선풍기
거기다 수박 차는 냉장고 안에 시원하게. 그게 장땡 아닌가 나는? 난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굳이 가면 계곡. 계곡은 그 나무 그늘이 있잖아. 거기에 계곡 안에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접이식 의자 딱 갖다 놓고 바로 물에 담그고 응?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책 읽는 거. 나는 그게 최고의 피자. 모래사장 뜨거워서 싫어. 그리고 그 뜨거우면 땀 끈적끈적한데 거기에 모래 달라붙으면 더 싫어. 거기다 바가지가 심하다. 오늘 저녁 요거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비 올 가능성 높습니다. 보고 있어요. 벌써? 조금 전에 좀 흐리더니 살짝 어허 오늘 밤에 많이 온댔는데 아, 오, 엘니뇨와 라니냐 이게 지구과학에서는 얘가 힐러 하나가 뽑히거든요. 여기서 보통 여기서 하나 우주에서 하나. 근데 얘는 눈에 제대로 익히잖아. 데이터를 경우의 수 몇 개 해가지고 외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또 경우의 수가 좀 많고 그러니까 짜증날 뿐인데 정 알면 그냥 경우의 수딱 보고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절대 칼라로 외우시면 아니 됩니다. 왜? 빼고 시험 볼 거니까. 엘니뇨가 뭐죠? 엘니뇨는 남자아이입니다. 저 페루 저 동네 있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쯤 되는 이름입니다. 라니냐는 철수 나왔으면 누구 나와야 돼? 아우, 맞아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주변, 특히 태평양의 동쪽 바다 있지? 혹은 페루 앞바다. 페루 앞바다라고 해도 좋고 태평양 동쪽, 태평양의 동안, 오케이?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똑같은 말이에요. 태평양의 동안, 오케이? 태평양 동쪽.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떠올리면 어디야? 서쪽. 왜 W야? 그리니지 우리. 맞아. 그리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어디면 여기쯤 되잖아. 그러면 대충 100 근처면 100W면 태평양 동쪽 거의 끄트머리고요. 이쪽에 그 반대쪽 한 120 정도 나왔지? 그러면 서쪽 끄트머리쯤 보시고 저거를 잘 보고 선생님 W면 서쪽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야. 좀 근데 그걸 갖다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없지만 애들이 그걸 동사하고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볼게요. 여기서 평상시 뭐라고? 평상시는 무역풍이 적당히 불어요. 뭐가 분다고? 그럼 무역풍이 위쪽에서 불고 남쪽에서 부니까 여기서 바닷물을 적당히 끌고 가거든? 그러다 보면 태평양의 서쪽이 동쪽에 있는 바닷물을 자꾸 가요. 그래서 수면이 서쪽이 더 높아. 몇 미터 정도, 한 2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가운데 적도 반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용승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적도 용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용승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평균적인 온도를 보면은 동쪽 바다보다 서쪽 바다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래서 태풍도 대부분 이쪽으로 생겨요. 대부분 태풍이 이쪽에서 생기는 것보다 물론 생기긴 하지. 근데 이쪽이 훨씬 많이 생겨요. 왜? 뜨거운 바닷물을 자꾸 서쪽으로 밀어붙여. 그래서 페루 앞바다 쪽에 용승이 생겨서 평소에는 이쪽 바닷물은 좀 낮고 고기압대를 형성하고 이쪽은 저기압대를 형성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야? 앞에서 대기순환에서도 대충 나왔었죠.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지면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을 못 밀어. 바닷물 안 밀려가지. 그럼 용승 돼 안 돼? 용승이 적도 용승도 별로 안 일어나고 페루 앞바다 용승도 별로 안 일어나지. 그러면 태평양 동쪽 바다 평균 온도가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줘요. 평균 빼기 관측값이냐? 관측값 빼기 평균이냐? 왔다 갔다 해요. 평균 빼기 관측값 한 개 플러스면
평균값이 높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건 라니냐가 돼. 근데 평균 빼기 관측값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관측값이 컸다는 얘기죠. 평소보다 온도가 높았다는 뜻이지. 그러면 엘니뇨가. 그래서 잘 봐야 돼. 뭐 빼기 뭔지. 포인트는 이거야. 평소보다 높으면 엘니뇨, 평소보다 낮으면 라니뇨.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빼기 뭐로 주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문제 케바케야. 근데 하여간 이쪽 바다가 너무 따뜻해지면 그게 엘니뇨가. 그런 문제야. 따뜻한 바다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원래 이쪽에 고기압이 있고 이쪽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이거를 요 다음 페이지에 워커 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가다가 가운데서 올라와. 가운데서 올라와 버리고 이쪽도 상승 기류가 일고 있고 여기는 원래 상승 기류가 되게 강해서 열대 우림이 생겼어야지 정상인 지역인데 도중에 올라오고 올려놓습니다 고기압이 돼버리고. 그래서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될 인도네시아 쪽이 가뭄이 와버려요. 페루 쪽은 원래 비가 안 오는 동네야.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돼? 홍수가 나는 겁니다. 강이 요만했는데 비가 왕창 오면 홍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엘니뇨. 라니냐는 원래 상태가 너무 심해질 거야. 무역이 너무 세. 그래서 물이 너무 세. 물 너무 오래니까 용수도 너무 많이 돼. 그래서 너무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쪽 동네가. 그러면 이 순환이 훨씬 세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 상승기가 훨씬 세고 이쪽은 하강기가 훨씬 세. 그러니까 이쪽은 비가 억수로 더 오고 이쪽은 가뭄이 더 심해지는.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거죠. 이때 시험 문제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온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엘니뇨는 용승 안 된다 그랬지. 용승이 안 되면 위쪽 따뜻해지거든. 그러면서 혼합층이 오히려 더 두꺼워져요. 즉 수온약층이 내려간다. 용승이 안 되잖아. 용승이 저걸 위로 올리고 용승이 저걸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승이 있으면 수온약층을 위로 올린다. 오케이? 그래서 용승이 엘니뇨 때는 약할 때니까 응? 수온약층 깊이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근데 용승이 강하면 수온약층 경계면도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봐. 거의 표면까지 올라왔죠. 그림으로는 평소에 수온약층이 여기서 시작되면 엘니뇨 때는 내려가 있고 라니냐 때는 올라가. 그래서 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러면 이걸 따지려면 뭐부터 따져야 돼? 엘니뇨냐 라니냐. 엘니뇨가 뭐야? 따뜻해진 거. 라니냐는 차가워진 거. 그 데이터를 뭐를 준다고? 평년 빼기 관측이냐 관측 빼기 평년이냐. 평년 혹은 예년은 올해 빼고 작년부터 10년간의 평균치를 뜻합니다. 그건 몰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물론 색깔은 없겠지만 그럼 뭘 보면 돼? 기울기가. 얘를 보면은 크게 변함이 물론 변함이 있지만 없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가 이게 위로 올라오면 용승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쪽 봐. 제일 온도 낮은 게 이렇게 쭉 올라와 있지. 이게 용승이야. 근데 용승이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 라니냐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거의 올라가는 게 별로 없죠. 그럼 이건 엘니뇨. 이런 데이터는 머릿속에 살짝 저장을 해주세요. 이거 절대 뭐가 안 나. 하나도 안 줘요. 시험 볼 때. 흑백으로니까 저거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 있지. 이걸 보고 엘니뇨인지 라니뇨인지 따져야 돼. 요렇게 주면 땡큐.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 빼기 뭐로 주면 한 번 더 골라서 생각해볼까? 힘들어집니다. 엘니뇨 라니냐 차이는 명확히 알겠죠? D로 넘어갑니다. 남방 진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래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기억나죠? 이건 기억나죠? 이거 말고 아까 태평양 적도에서 태평양 쪽에 이쪽으로 자꾸 밀어낸다 그랬지. 그래서 서쪽에서 상승하고 동쪽에서 떨어져야 돼. 얘는 남북으로 회전하는 거잖아.
남북으로 회전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동서방향으로 회전하죠.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엘니뇨 때는 이게 잘 이렇게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평상시에는 이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순환이 생기겠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자리 잡고? 저기압이 보통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쪽에는 보통 고기압이 자리를 잡아야 정상이죠. 이게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이게 반대가 돼요. 이게 고기압이 되면 이쪽이 저기압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시소같이 이게 언제? 이쪽이 저기압 고기압이지 평상시에 근데 엘니뇨가 되면 라니냐 그러면 이거는 더 심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몇 년을 주기로 이게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하죠? 요런 기압의 변화 현상을 난방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엘니뇨하고 라니냐하고 어때? 시기에 따라서 저 동서쪽의 기압 차이가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봐봐. 이거 뭐야? 여기가 엘니뇨 되지? 그러면 이쪽 빼기 이쪽 하는 게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나오죠. 평소에는 마이너스. 근데 평소 값을 0으로 두고, 응? 0으로 두고, 평소가 이거를 따져야 돼. 평소에 기압이 요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쪽이, 아이고, 거꾸로, 야, 거꾸로 그랬다. 저기서 상승하는 거에서 그렇고, 기압 값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값? 야. 그러면 이쪽은 저기압이 되고 이쪽은 고기압이 돼야 돼요. 이 정도가 평상시에 나타나는 차이야.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엘니뇨. 오케이? 라니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차이 값을 0으로 주는 거야. 오케이? 이 차이가 이쪽에서 저기압, 이쪽에서 고기압, 이쪽에서 뺀 값을 차이를 0으로 놨을 때, 응? 이거는 어떨까? 이쪽 예를 들어 1000이고 이쪽이 1050쯤이면 마이너스 50 나오죠. 그럼 얘는 기압이 더 떨어져, 라니냐는 더 떨어지죠. 그래서 950쯤이 되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면 1100쯤 됐다 치자.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150으로? 마이너스 150으로? 차이가 더 커졌죠. 마이너스로. 그러면 나뉘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 나 여기서 여기 뺐지. 여기서 여기 빼는 수도 있어. 그럼 평소에 여기서 여기 빼는 얼마야? 50이죠. 근데 라니냐는 플러스로 커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값에서 이쪽 빼기 이쪽 빼기 이쪽일 때는 플러스 쪽으로 커지면 N년이라는 이 고백이니까 한 1100으로 보고 이쪽으로 950쪽으로 보고 플러스 쪽으로 커졌어요. 여기 빼기 여기다. 그럼 N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이거 50이었는데 얼마 됐어? 마이너스 150으로 바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50으로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그러면 이건 나는 그런데 여기 빼기 여기는 이게 당신 지켜줘야 돼. 뭐가 나올지는 그런데 평소에는 시험 문제 낼 때지 거의 대부분 이쪽 빼기 이쪽 거의 대부분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서의 순환을 뭐라고 불러? 워커 순환이라고 해요. 평소에 이 워커 순환이 있는데 얘가 약해졌다. 얘가 약해지면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엘니뇨가 됩니다. 즉 바람 이렇게 하려고 도중에 올라와요. 엘니뇨가 도중. 그래서 여기 원래 저기압지역이 되는데 고기압이 돼서 비가 안 오는 상황이 되고 페루 앞바다는 오히려 비가 안 오면 거지 같은 건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지잖아? 너무 세지면 그건 라니냐 시가 됩니다. 워커 순환으로 줄지 모르겠어요. 뭐로 줄지 모르겠어요. 기압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잘 봐야 돼. 엘니뇨와 라니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남방진동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고기압과 저기압식의 동서 쪽 바다에 기압 차이가 평소에는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인데 이게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남방진동이라고 했어. 오케이? 네. 그거와 관계되는 순환이 워커 순환이야. 워커 순환이 약해지면 엘니뇨, 강해지면 라니냐. 오케이? 이 정도는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게 나왔는데 결국은 엘니뇨와 라니냐는 표면 온도, 바다의 표면 온도로 따진 게 엘니뇨 라니냐거든? 근데 남방진동은 기압 가지고 따진 거야. 이게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엘니뇨 남방진동이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변의 온도고 남방진동은 대기압의 변화야.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어. 이런 거 내가 설명하겠지? 상호작용이야. 이래서 그거를 트루스페인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엔소라고 그래요. 엔소라는 단어는 기억만 해주세요. 엔소가 뭐야? 엘니뇨하고 남방진동하고 섞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구나. 그냥 치면서 뭐 이 정도로 몇 년 주기, 정확한 주기는 없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원래 정상을 깨고 기압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거를 엔소, 엘니뇨, 남방진. 여기서 중요한 게 남방진동지수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여기 이거봐. 남방진동지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 남방진동지수는 엘니뇨, 남방진동지수 어디 빼기 어디래? 찾아봐. 이거 직접 하면 틀린다. 남방진동지수는 어디 빼기 어디라고 나와 있어. 근데 남방진동지수니까 기압을 뜻해. 이 그림 아예 5줄 중에 어디나 있어. 곱빼기죠? 아니? 그림을 위치를 기억하는. 잘, 찾았어. 남방진동지수는 누구 빼기 누구? 하이티 빼기? 아이고요. 택시 같은데? 응? 동쪽에 있구나. 정확하게 그 태평양 가운데 근처에 타이티 섬, 유명한 휴양도시 거기 있고, 다음에는 호주 쪽에 있어. 근데 위도는 되게 비스무리하고 따지면 원래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생기거든. 그럼 다윈 쪽이 더 뭐여야 돼? 저기압이어야 돼. 이쪽이 고기압. 타이티가 고기압이고 다윈이 저기압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뭐 빼기 뭐가?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어야 돼서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요 값보다 값이 커졌대. 그러면 이쪽은 더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지. 더 저기압이 되고 이쪽은 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됐다는 얘기잖아. 원래 저기압 지대가 더 저기압이 된 거라. 그럼 그게 뭐였지? 그래. 그래서 이 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난 게 아니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만 할까? 여기 빼기 1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준 있지. 뭐 빼기 뭔지를 꼭 확인을 하고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마이너스가 마찬가지. 원래 이쪽이 고기압이고 저기압인데 이쪽이 저기압이 되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면 숫자가 이것보다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의 반대가 잠시만요. 거꾸로 썼다. 이쪽이 원래 저기압이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잖아. 그래서 기본 거꾸로 맞아. 아이씨,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 이쪽이 뭐가 되고 고기압이 되고 이쪽이 저.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오른쪽에 있다. 얘가 왼쪽에 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안 헷갈리는 방법은 하이티와 다윈의 위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하이티가 더
동쪽이고 원래는 타히티가 더 고기압이에요. 그런데 엘니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지? 흐름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쪽 원래 저기압이 되는데 기압이 어떻게 돼? 이 값이 높아지지. 이 값은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이쪽이 저기압이 돼요. 그럼 저에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지. 그럼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요 값보다 보통 요 값을 제로라고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즉, 탑 빼기 다 하면 플러스가 되면 나는 탑 빼기 다. 기하고 탑 빼기 다 해서 이게 평균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라니냐. 마이너스가 되면 엘니뇨야. 근데 역시 거꾸로 정의를 줄 수도 있거든. 그때는 남방 진동 지수라는 말 대신 뭐 빼기 뭐한 값이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남방 진동 지수라는 말 자체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누구 빼기 누구 있지? 그 값을 기준으로 있는 기가 돼. 오케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자기하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안 외워도 시험 문제 보면서 따질 수 있게 해주려고. 따질 수 있으면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따지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시 한번. 난방진동지수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되고 평균값보다 올라가면 나느냐. 내려오면 그래서 문제가 온도로 나올지 기압으로 나올지 기압 차이로 나올지 온도 차이로 나올지 경우수가 점점 많아지죠? 엘니뇨가 아니냐는 무조건 하나는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 이상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요즘 대세가 이거야. 난방진동지수가 중요해요.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 위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안 외워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저기압이 돼야 된다. 타, 가. 택시자. 얼마 전에 합법 판정 받았다는 거. 해도 되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택시 위법이었어. 불법이라고 대법원까지 갔잖아. 아, 오래 싸웠다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죽이나 떠들었던 그 방대한 얘기 있지? 그게 어디 있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저 왼쪽 그림 뭐야? 아니냐? 오른쪽 그림? 왼쪽 엘니뇨, 오른쪽 아니. 엘니뇨? 아니냐? 엘니뇨의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져서 용승이 약해져. 그래서 태평양 동쪽 페루 앞바다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다. 이때 밑에서 용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엘니뇨 무역풍 원인은 무역풍이 너무 세. 그래서 바닷물이 자꾸 옆으로 밀쳐내다 보니까 밑에서 솟아오르는 양이 많아져. 많이 솟아올라다 보니까 심해층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수온약층이 위로 그리고 얘는 뭐 수온약층이 제대로 수온약층이 수심이 얕아진다. 깊어진다. 오케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야, 난방진동 지수가 돼야지. 이거는 아직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일반적으로 서태평양이 상승, 상승, 동태평양이 하강. 이건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돼? 반대가 돼요. 라니뇨 때는 원래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니뇨 라니뇨 할 때는 평상시를 기준을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강수량, 특히 강수량하고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있지? 요거. 근데 엘니뇨인지 라니뇨인지 아는 거는 보통 기압 차이로 많이 줄 테니까 난방진동 지수 가지고 따지니까 똑바로 데이터를 이거를 흑백으로 적어줍니다. 이거를
이거 하나로 좀 헷갈리는데 흑백으로 주면 어떨 것 같아? 아, 하나로 주면 쉬워. 엘리뇨 아니면 빨간만 엘리뇨 하나만 루비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여기서 뭐로 붙였어? 표층 수온 편차인데 뭐라고? 그럼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더 큰 거지. 평소보다 높다라는 얘기지. 그럼 엘니뇨잖아.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 값이 뭐 이게 해주고 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야. 근데 이 데이터는 거꾸로 주는 수도 있다. 지금은 플러스면 뭐야? 엘니뇨지. 근데 평백이 가치값이 플러스 값이 되네. 이게 높다는 얘기지. 그럼 얘 낮은 거야. 그럼 아니다. 뭐로 줄지를 시험 문제 내는 거구나. 따질 줄은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건 경우에서만 한두번 얘기 잘 들으면 따질 수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이해하는 것보다 죄다 암기입니다. 너네가 오늘이 두 번째 수업하는 거였지? 일요일 애들이 왜 한 시간 진도 근데 일요일 애들이 뭐 문제가 좀 있었지. 자,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수업하도록 합시다. 기후변화. 수능에서 한 두 문제씩 뽑았고 와. 내신에서 서너 문제씩 뽑았고 와. 시험에 더럽게 잘 나는 문제. 딸딸딸딸 외워도 좋지만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거. 기후변화. 기후가 뭔지 알죠? 평균치예요. 기후는. 그래서 사실 일기예보할 때 2주가 넘어가면 기후를 예측하는 거지. 즉, 지난 최근 10년, 20년간 평균치지. 그걸 가지고 예측할 뿐이지 일기예보는 전혀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일주일 넘어가면 잘 안 맞기 시작해. 서쪽 대륙에서 넘어오는 게 동해바다 들어오잖아? 그럼 2, 3일이면 우리나라, 서해바다 들어오면 2, 3일이면 우리나라 오거든요? 그래서 2, 3일 일기예보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갔다, 일기예보.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기상 관측한 것도 거의 100년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정확한데, 열흘 넘어가면 슬슬 안 맞아요. 일주일 넘어가면 잘 안 맞고 슬슬 안 맞으면서 보름? 내가 봤을 때 보름쯤 지나면 그냥 카더라야. 거의 안 맞아요. 근데 올해 4월 달이니까 구글에서 우리나라 6월달, 7월달 빗속에서 살 거야. 에어컨 필요 없어. 막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6월달에 어땠죠? 비 몇 번 왔어? 진짜 별로 안 왔지. 4월달에 두 달후를 예측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평균치가 나 그때 솔직히 살짝 걱정됐어. 구글 쟤네들 무슨 용기로 저걸 발표했지? 안 맞을 텐데. 그때 뭐 지네 이 AI가 그만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에서 나오고 2주 넘어가면 예보 안 된다고. 머리를 그냥 기용한 얘기 뭐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구글에서 댓글 안 해주더라고. 하여튼 기후는 평균이야, 평균. 자, 고기후는 고대기후. 옛날 기후예요. 근데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좀 제한적인데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거의 다 이거고 나무의 나이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이테는 간격이 넓으면 온도가 높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나이테가 명확하면 계절 변화가 뚜렷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좋은 목재가 더운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거는 딱딱해서 좋은 목재야. 왜? 이 촘촘하고 굉장히 딱딱하게 자라거든. 근데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데 나이테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나타.
1년 내내 자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나이트로 하는 건 찍혀야 1, 2천 년. 우리나라에 제로라는 데는 나오고 한 1,000몇백 년 됐나, 2,000년 됐나가 우리나라에 있나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넘은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나이트에다가 고기후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10,000년, 20,000년 전은 아예 이 방법으로 못해요. 빙하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연구한다? 빙하도 찍혀야 100만 년 못 봐요. 남극이 100만 년 전에도 남극이었나? 대륙이 이동했죠. 그래서 남극에서도 제일 오래된 빙하가 대충 한 4, 50만 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만 년 중생대 거 다 못 봐. 못 봐요. 한 100만 년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나 봐.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애들 빙하 가지고. 자, 빙하를 연구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빙하는 사실 눈이 다져진 게 빙하예요. 남극에 가면 눈이 오고 다져지고 그리고 남극이 되고 있거든. 남극 여름 표면이 살짝 녹아. 그래서 빙하에도 나이테 같은 게 있어. 그렇게 하는 공기방울이 있어. 그럼 나이테 같은 거를 보고 대충 얼마쯤 됐는지 연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공기방울을 뽑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뭐 깨보다 작겠지. 거기서 우리는 지금 대기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과거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이런 성분들 있지?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아, 빙하가 몇 번쯤 있었겠구나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거예요. 남극에 40만 년, 50만 년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최근 시대 있죠? 최근 시대에 그런 거를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는 여기다 물이라는 놈이 요 산소가 원래 얘가 정상이죠. 얘가 기본이에요. 정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얘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어요. 즉 수소가 아니라 산소 있지. 수소도 중수소, 상중수소 있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량이 기본 18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20이 되고요. 거기다 중수소 붙으면 22, 삼중수소가 붙으면 24까지 돼요. 최대로 갑니다. 이걸 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따지고 얘랑 얘 비율만 보는 거야. 요 물이 A일 경우, 물에 있는 이게 18일 경우 있지. H2O 18일 경우는 H2O 16에 비해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증발은 잘 안 되는데 응결은 빨리 돼요. 그러면 바다에서 증발한다고 치고 바다에서 온도가 높아야 얘가 잘 증발하거든. 그래서 빙하 속에 얘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빙하에서 뭐분의 뭐 산소 16분의 산소 18 비율을 봤을 때 이 비율이 크다? 그러면 평균 기온이 높았다는 뜻이 돼요. 기온이 높다? 근데 이게 작다? 그러면 평균 기온이 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하 기준으로. 그런데 바다 생물 기준에서는 이거 거꾸로예요. 바다 생물 기준에서는. 오케이?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 있는 얘가 많이 날아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 속에는 18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해저 생물학에서는 이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빙하로 나올지 해저 생물로 나올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내고 16분의 18이 크면 평균 기온이 높았구나. 16분의 18 비율이 작아지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해저 생물에서 16분의 18 비율이 크면은 온도가 낮아지나가 되는 거야. 요걸 거꾸로 가야 돼. 얘는 누구 기준? 빙하 기준.
해저 생물 기준은 요거 데이터 살짝 꺾어 가야 돼.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빙하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빙하 가지고는 찍혀야 100만 년 이상을 볼 수는 없다. 찍혀야 몇십만 년 수준까지 본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로 보느냐? 저 지지대 해적물 있죠? 지층 속에 있는 거. 그 증거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퇴적하면서 꽃가루를 보는 거예요. 꽃가루 종류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가루 모양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더운 데서 잘 사는 놈, 추운 데서 잘 사는 놈 이런 거 비율을 보고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지구의 기후가 변화시키는 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후변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라 기온이 변한다. 근데 에너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것들이 변하면 당연히 지구의 기후 변하겠죠. 오케이? 태양 활동이 활발, 특정 개수가 많아지고 태양 활동이 활발하죠.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조금 증가할 거거든. 그래서 소폭 증가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원인은 두 가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나눕니다. 뭐하고? 지구 자연 인이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게 지구 외적과 내적으로 나눕니다. 지금 인위적이다 아니다 자연적이다 해서 인위적인 건 뭔 것 같아? 온실기체. 그러니까 온실기체 뒤에 따로 얘기하고 자연적 요인부터 합시다. 뭐부터? 자연적 요인에서도 외적 요인.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이야. 외적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차 운동이라는 거. 뭐라고? 팽이 좋아해요? 플레이드. 너네 카플레이드 세대 아닌가? 초딩 때 남자애들 팽이 가지고 엄청 난리치지 않았어? 근데 그 팽이 회전하는 거 보잖아. 응?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축으로 회전을 하지만 축도 이렇게 돌아 안 돌아. 이때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 반시계면 서에서 동, 시계면 동에서 서라 그래. 이거는 북반구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관측했을 때 기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그럼 이 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지금 회전 방향과 반대로 축이 회전을 하게 되거든. 이 축이 회전하는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 그래. 몸 밑에서 밑에 집어가서 팽이 한 번씩 더 돌려보세요. 오케이? 회전 방향의 반대로 두는데 그래서 외워둬야 돼요. 지구의 자전은 어디? 서에서 동인데 세차 운동은 어디서 어디? 동에서 서로 세차 운동이 하죠. 다른 거 여러분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자전축이 북극성 딱 가르치고 있지?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너희들이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겠지? 다시 돌아오는데 대충 한 6천 년 거야. 우리 죽기 전에는 북극성 가르치고 있어. 우리 살아봤자 100년이야. 응?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야 2만 6천 년 걸린다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뭐 1도 정도 변하는 거 우리 잘 모르니까. 이게 세차 운동이야.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13,000년이야. 자, 기준 외웁시다. 또 기준 외웁시다. 가운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완벽한 원은 아니에요. 지금 공전 궤도는 원 궤도에 가깝지만 완벽한 원은 아니야. 나는 그걸 좀 과장되게 그릴 거야. 너무 못생겼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근일점이다. 일자가 날일자, 태양을 뜨는 태양에 가까워 있어. 여기가 멀죠? 원일점이다. 그런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지구의 자존심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겨울이 돼요. 우리나라 북방구 기준, 북방구 기준 겨울 여기가 여름이 13,00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자전축이
반대가 되죠. 자전축이 태양을 보면 그게 여름이 되는 거거든. 근데 13,000년이 지나면 13,000년이면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지. 가까운데 여름이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죠? 근일점에서 온도가 높아지죠. 원일점에서 온도는 떨어지죠. 어머, 여름하고 겨울 온도인데 여름 온도는 올라갔죠. 겨울 온도는 내려갔죠. 즉 연교차가 소심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 딱 북반구 어디는? 그럼 남반구는? 남반구는 지금이 여름이야.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야. 그런데 13,000년이면 여기가 겨울이 되거든. 겨울은 가까워졌죠. 여름은 멀어졌죠. 그러면 여름은 멀어졌으니까 시원해졌죠. 겨울은 가까워졌으니까 따뜻해졌죠.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지만 남반구는 다 작아져. 구구는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시험 문제 뭐 북반구가 나올지 남반구가 나올지. 세차 운동 알겠어요? 네.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6,500년 얘기해. 뭘 얘기한다고? 자, 그럼 두 가지가 세차 운동의 방향. 무슨 운동의 방향? 그리고 공전 방향. 공전은 이렇게 공전하거든요.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6,500년 후면 지금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지. 6,500년은 자전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돼요. 오케이? 자전축이 어떻게 돌아갈까? 지금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오케이? 6,500년 전이면 자전축을 반대로 돌려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자전축이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 요거 따지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걸 내니까. 요거 정해서. 보통은 13,000년으로 내거든요. 보통은. 근데 가끔 6,500년 내니까 이 세차 운동의 방향까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지. 자, 13,000년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심해진다. 남반구는 작아진다. 왜 그런지 알겠지?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잖아. 그림 하나만. 자, 그리고 여름이 언제라 그랬지? 이때라 그랬지? 네. 이쪽이 은하계 중심 쪽입니다. 공수자리 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이만하다 보면은 가운데서 여기 우리 있을 때 요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전축. 거꾸로다.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된다. 그래서 멀때가 태양을 보면서 여름이 돼요. 요거는 한 번은 연습장에서 끼적끼적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별것도 아니고 외우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차 운동 넘어갑니다. 뭐가 넘어갔다고? 두 번째, 세차 운동하는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해요. 21.5도에서 24.5도. 우린 지금 몇 도야? 23.5도 기울어져 있지? 지금 23.5도.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계산할 때 플러스 23.5, 마이너스 23.5 했잖아. 그게 태양의 저기값이야. 나중에. 지하2 할 사람? 그래요. 순수 나와. 원래 이게 원 과목이었거든? 저기적경이? 근데 너네로 넘어오면서 싹! 너네 3년, 2년 선배, 3년 선배? 거기서부터 바뀌었잖아. 그때부터 그게 싹 지하2로 넘어갔어. 그래서 지구과학이 졸라 쉬워졌어. 저기적경 없어진 걸로 엄청 쉬워졌어. 이렇게 자전축이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대충 주기는 어디 갔냐 주기. 4만 1,000년 정도 주기. 대충 4만 년이라고 봅시다. 오케이?
한반도전으로 주기로. 근데 북반구 기준 이게 심하게 벌어지잖아?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남중고도 구하는. 뭐 구하는 방법? 남중고도는 별이 가장 높게 뜨는 거는 남중고도라고 해. 남쪽 하늘 중간. 태양이 언제 제일 높게 떠? 남쪽 하늘 중간에 있을 때지. 남중고도면 이 별이 가장 높게 뜨는 시간대를 남중고도라고 하는구나. 이걸 얘기해. 태양의 남중고도는 90 빼기 위도 플러스 적이라고 해요. 태양은 여름에는 하지 때는 플러스 23.5고 동지 때는 마이너스 23.5예요. 춘추부에는 빵이고요. 모르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 태양의 요 적은 이 기울어진 각도 따라간다고요. 그럼 이 각도가 커졌어. 지금보다 커져. 그럼 더하는 값이 커지죠. 위도는 아니니까. 그럼 태양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태양이 더 어떻게 위로 올라오니까 햇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 값이 커지면 북반구는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빼기 저기가 되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태양의 고도 차이가 어떻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연교차가 심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 음. 이거 두 개를 떠나고 헷갈려. 커질 때는 어떻게 된다? 커지고 작아질 때는 작아진다. 한쪽만 해보자 우리. 그쪽 외우지만 한쪽만 외웁시다. 커질 때 연교차가 커질 때 위주로 외우자. 커질 때 작아질 때 다 외우지 말고 강연 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난방구. 난방구. 북방구하고 똑같이 여기서. 아까 자전축은 어땠어? 북방구는 연교차 심해질 때 난방구는 연교차 작아졌죠. 13,000년 후에 북방구 온도가 연교차가 위아래로 올라가는데 난방구는 거꾸로 갔죠. 근데 여기서는 같이 가. 북방구 난방구 같이 갑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거 따져보면 돼. 여기서 기울기가 더 커졌죠. 기울기만 평소보다 더 커지면 여기 지금 겨울이잖아. 그치? 먼 데서 더 멀어져. 태양 고도가 더 떨어지고 먼 데서 더 추워져. 그래서 요 기울기는 북방구 남방구가 연교차가 같이 움직여. 오케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북방구 기준이야. 왜? 우리나라가 북방구야. 그리고 지구 인구 거의 대부분이 북방구에 살고 유럽 자체가 북방구야. 왜? 과학 기술이 거의 대부분 누구 기준으로 발달했지? 유럽 기준으로 발달했어. 그래서 북방구 훨씬 세 번째. 거의 한 10만 년쯤, 10만 년 주기라고 그랬는데 진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문명이 10만 년이 됐어야지. 역사 쓴지 만 년도 안 됐는데. 기록 이런 거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근데 10만 년쯤 주기로 인심률이 변합니다. 아까 태양의 주기로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합니다. 근데 거의 원에 가까워요. 뭐에 가깝다고? 원에 가까워서 근일점하고 원일점, 아까 나 파턴 그렇지. 사실 근일점하고 원일점하고 태양 거리를 계산하면 한 500만 킬로밖에 안 돼. 태양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 지구지름 10,000킬로밖에 안 되는데 500만이면 지구 지름 있지. 이거 몇백 개가 지구가 한 4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공정계 전체로 보면은 거의 원에 가까워. 태양은 거의 중심에 있다. 사실 그러니까 이만큼 변하는 건 조금씩. 그래도 지구는 타원 궤도고 20률이 지금은 타원인데 완벽한 원 궤도를 그린다고 쳐보자. 근데 아까 이때가 뭐라 그랬지? 겨울이라 그랬지. 이때가 여름이라 그랬지.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이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20률이 큰 거야. 20률은 1이면 평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행성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
완벽한 원이면 인심, 중간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 완벽하게 중심에서 평균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심률이 이렇게 가면 이심률이 작아진 거죠. 이심률이 작아지더니 겨울이 멀어졌네. 겨울은 더 떨어졌죠. 여름은 가까워졌죠. 겨울은 떨어지고 여름은 올랐죠. 연까지 커집니다. 근데 남방구는 여기가 뭐 여름이죠. 여름은 시원해졌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방구 다시.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를 합시다. 했잖아요. 13,000년 후 북반구는 자,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 13,000년 후면 커졌죠. 즉 자전축이 어떻게 돼? 지금의 반대가 됐다라는 뜻이니까 연교차 커지고 얘는 연교차가 작아지죠. 두 번째 뭐였지? 자전축이 기울겼죠. 커지면 북반구 커지고 남반구 작아지죠. 아, 북반구 커지고 남반구 커지고 이거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작아지면 똑같이 같이 작아지고. 오케이? 근데 내가 좀 전에 어느 쪽으로 외우자 그랬지? 북방구에서 커지는 쪽 위주로 외우자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외우자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작아지면 커지면 되는 거죠. 이거는 대충 26,000년, 41,000년, 10만 년 이런 식으로 돼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즘은 자꾸 난방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굳이 난방구 걸 정리해 줬습니다. 난방구만 하도 나오니까 애들이 다 외우나 봐. 난방구 거를 자꾸 끼워줘. 이러다 보면 재수 없이 얘 96,000년 중기고 얘는 41,000년. 아니 또 나가. 얘는 10만 년. 재수 없게 이쪽으로 딱 맞을 때 있어 없어? 혹은 재수 없게 이쪽으로 이쪽 평균 딱 작아질 때로 딱 맞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구에 비가 하는 거 없을 때. 지구에 아주 큰 폭의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그 주기를 그 밑에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확률상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저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요게 하나 더 더합니다. 태양. 아까 태양 활동도 있다 그랬지? 사실 태양 활동은 지구 기온에는 크게 영향을 못 주나 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11년 주기설. 근데 저게 약 11년이야. 최근에 그때 있지? 그것도 2년이나 삑살이 났어. 11년 중에 2년 삑살이 났어. 거의 20% 오차야. 오차 크죠? 흑점이 많으면 태양 활동이 어떻다? 활발하다. 그러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거의 한 20억 분의 1이 지표면 우리 지구 지표면에 도착하거든? 지금 거기서 태양 활동 좀 활발해진다고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변할까? 태양 활동 1% 증가했으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20억 분의 1에서 1% 증가야.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의 활동도 지구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워낙 주기가 짧잖아. 그래서 에너지 평형 관계에서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지구 외적 요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거야. 태양까지 따지면. 사실 이건 뭐 그래프 봐봐. 대충 11년이지. 거기다 정확히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리고 주기가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좀 그지 같죠? 그래서 그냥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시험에 내기도 좀 애매하고. 다만 11년 주기설 정도는 알아야 돼요. 흑점은 뭔지 알지? 까만 점. 근데 가보면 안 까맣고 뻘겋게 보여요. 왜 까맣게 보여? 상대적으로 평균 온도가 대충 5,800 켈빈 정도 되는데, 흑점 쪽은 4,000 켈빈쯤이거든. 4,000 조금 안 될 거야. 한 2,000 켈빈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 3,000 켈빈이면 3,500이면 빨간색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주변이 상대적으로 엄청 밝지. 응? 야, 엄청 밝은데 그 앞에 조금 밝은 거 켜고 있어봐.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까만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얘들아, 먹구름 알아? 먹구름? 실제로 까매? 왜 까매? 그림자 져서 까만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까맣게 보이는 것이 실제 까만색에, 흑점도 마찬가지.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거기 흑점을 가서 딱 보면 온 주변이 빨갛게 보일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외적인 요소 네 가지 했으니까 내적인 요소. 인간이지 뭐. 인간하고 또 하나 지표이거든. 뭐라고? 지표가 어떻게 변해요? 지표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륙 이동입니다. 뭐라고? 대륙 이동. 대륙이 이동하면 빙하의 분포가 변하겠죠.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것 사이 때문에 지표면에 반사율이 변합니다. 빙하가 많이 덮이면 반사율이 높아지고요. 빙하가 적어지면 반사율이 적어져요. 즉 지구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많아요. 숲이나 이런 건 비교적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물, 콘크리트 이런 건 반사율이 되게 커져. 그래서 빙하가 자꾸 없어지고 땅이 늘어나죠. 흡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지표율 반사율이 감소.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숲에 나무를 대 반사율이 증가돼요. 숲은 잘 받아들여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열대우림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베어버리고 농장 만들잖아. 1년에 뭐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2개 도만큼 열대우림이 없어진대요. 우리가 전국에 한 20% 정도씩 해마다 없어지고 있는 열대우림. 이게 다 녹음지대예요. 그래서 바나나 먹잖아. 파인애플 먹잖아. 그다 그런 식으로 배워갖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의 추가율도 문제가 돼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화산 터지면 기온은 일단 떨어지죠. 짧은 시기로 보면 햇볕이 가려서 떨어지지만 장시간 보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짧은 시간만 봅니다. 긴 시간은 잘 못 봐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보통 눈이 와요. 처음엔 비가 오다가 그 먼지가 안 떨어져서 그 근처에서 그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금화산? 어느 동네에 이거? 어떻게 이런 데 뭐, 100,000년쯤 전에 백두산이 터졌을 때도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쯤 떨어졌었다네. 그때쯤 발해가 망했는데 뭐 사실 발해가 정확히 망한 이유도 몰라요.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일설에는 백두산이 터질 때 화산재 뭐 수도가 덮였다. 솔직히 그랬을까? 사람이 다 죽었을까? 그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후가 변하면서 북쪽이잖아 발해는. 농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진 거 아니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네들끼리 싸우다 어느 날 딱 봤더니 발해 얘네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니까. 몇십 년 동안 신경 안 쓰다 봤더니 저 무서운 새끼들이 없어졌네? 발해는 그렇게 많았어요. 정확히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직 몰라요. 거기 보면 L, 뭐 L 치촌화산,
피나투브 화산 이런 거 떨어졌을 때 투과율이 많이 떨어졌죠. 투과율이 떨어졌을 때 지구의 기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까. 여기는 뭐 언제나 90 몇 년에 터졌을 때, 91년에 터졌구나. 91년 여름쯤에 터졌구나. 그랬더니 기온이 후루룩 떨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 하나 기온이 후루룩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다 먼지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화산 터지면 좀 세게 터지면 성층권까지 가거든. 성층권은 안정층이라 먼지가 잘 안 내려와요. 굉장히 오래 어디 미세먼지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수력분포. 바다와 육지의 위치 때문에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판기와 대비동산 알지?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화, 호흡과 광합성량 변화로 대기 중에 온실기 취향이 변할 수 있다. 만약에 지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이 어느 순간 싹을 뒤져버렸다. 그럼 광합성 제대로 못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기온이 확 올라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자꾸 불 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지금 되게 심하거든. 작년에 미국에서 거의 최대 산불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사람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 그러면 열대 태평양의 수온 변화죠. 대기 대순환이 변한다. 대기 대순환이 변하고 해류가 변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해류가 크게 변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했을 것이다라는 얘기 있죠.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얘기야.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멕시코 만류 있지. 그게 제대로 안 흘러가면 영국은 사람 못 살아요. 영국은 멕시코 만류도 거기까지 난류로 따뜻한 바람을 자꾸 옮겨줘서 영국 사람들 하는 거거든. 거기 북위 60도 근처야. 그 나라. 영국은 겨울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영하 40도까지 안 떨어지지? 네. 영국이 한겨울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 프리미어리그 걔네들 겨울에도 하지. 생각보다 겨울이 안 춥거든. 영하 10도 이렇게 잘 안 떨어져. 눈이 와도 금방 와. 근데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축구 못해요. 왜? 너무 추워. 진짜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 근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겨울에 눈이 와도 영하 10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 영국 생각보다 눈이 잘 와. 따뜻한 바닷물, 북쪽에서 찬 공기, 따뜻한 거 수증기 공급되죠. 그러니까 눈이 내리거나 그리고 안개가 그렇게 잘 끼는 게 영국이야. 영국 1년에 햇빛 몇 번이나 본대? 60일? 1년에? 그러니까 햇빛만 나면 남자 여자들이 잔디밭에 우통 가고 그런 거 갖고 일광욕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생각보다 피부병이 되게 많대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이런 것도 문제고. 햇빛 부족으로. 이 데이터는 한 번쯤 봐둬야 돼. 요.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설명 안 할 거고요. 응? 대부분 그냥 놓치고 가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씩 모의고사 문제 된단 말이야. 조금 전에 그랬죠? 반사율이 높은 게 누구였다고?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은 뭐든지 반사하죠. 그리고 콘크리트도 많이 반사할 것 같지? 근데 봐봐. 생각보다 반사율이 적다. 반사율이 적다는 얘기는 흡수를 잘해. 그래서 도시가 더 뜨거운 거야. 공기는 햇빛이 덮이는 게 아니죠. 땅이 덮이는 거죠. 근데 땅이 콘크리트야. 근데 햇빛이 누가 잘 받아서 맨땅보다 콘크리트가 더 잘 받죠. 반사율이 적다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가 공기를 대표버려요. 그래서 도시의 온도가 시골보다 평균
2, 3도, 심하면 5도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건물 옥상 하얀색으로 칠하게 하잖아요. 왜? 반사율이 높이죠. 그러면 흡수가 적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를 덜 덮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나가 있으면 얼굴 다 타요. 반사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키 타러 가면 얼굴이 까맣게 타는 게 위에서 내리지 아래서 치 받치지 이래갖고 시커멓게 타고 햇빛 2배로 받으라. 하잖아요. 자, 제일 반사율이 적은 게 누구야? 숲이에요, 숲. 열대 우림 같은 거예요. 숲이 반사율이 제일 적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스팔트는 시꺼머니까 사실 뭐 숲보다 아스팔트 옆에 있고 계란도 있잖아. 응? 근데 심하면 60도, 70도 계란이 익을 정도까지 올라가요. 자동차 본네트 손대면 화상 입는다. 까만 차 특히. 그래서 여름에 까만 차는 너무 뜨거워. 무슨 아빠 차 무슨 소리? 그래서 좀 여름에 조금 그나마 덜해요. 까만 차 타면 여름 거의 죽어요. 까맣네. 그래서 얘가 제일 흡수를 많이 해. 근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덜 흡수를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제일 많이 흡수하는 건 누구? 열대우림이에요. 침엽수리 혹은 열대우림이라고 보시죠. 제일 흡수 안 하는 게 누구? 흡수 안 하는 거. 없어. 반사하는 거. 빙하지. 몇 개만 외워주자. 제일 흡수 잘하는 거? 열대. 오케이? 그 다음에 술. 저기 초원. 땅. 맨땅보다는 모래 빙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막도 반사율, 그 걔네들 생각보다 반사율이 되게 높아. 빙하 다음에 아마 거의 사막으로 가. 그래서 사막이 밤에 영하로 떨어져. 낮에는 햇빛 자체 때문에 온도가 높았다가 건조 기울의 온도가 높았다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고. 얘네들은 뭐 자연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그 정도는 기억해두면 되게 도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사람 때문에 이게 요즘 진짜 문제거든. 원시기체 대표적으로 누구 이 세 개가 제일 문제야. 산화질소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하거든. 근데 고온고압 500도, 200기압 이상 뭐 이런 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자동차 엔진의 그 실린더 속이거든. 금속도 있고 온도 압력 되게 높은 지역이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특히 전기차 있죠. 전기차는 압력으로 폭발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휘발유차보다 압력이 더 높아요. 효율이 더 좋단 말이야. 얘를 많이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요소수 같이 집어넣는 거야. 지수산업 특히 적게 나가. 그리고 배기가스통 있죠. 거기에 충분해 있어요. 분해시키기. 이유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센 놈을 골라라 이러면 메테인이 제일 세요. 능력치로 보면 메테인이 세거든. 근데 양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단연갑이에요. 능력치는 얘가 몇십 배 세요. 근데 양은 얘가 한 10,000배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문제다? 이산화탄소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대부분의 온실기체 메테인은 소가 만들었어. 너네 소고기 좋아? 소고기는 항상 그렇잖아. 햄버거는 어때요? 햄버거 패티에 거의 대부분이 소고기를 만들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양한 종류의 패티를 있는 건데 다른 나라는 거의 소고기나 핫도그에 들어가는 패티 있죠? 거의 다 소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미국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소를 대량으로 키우거든. 얘네들이 이제 꺽하고 트림도 하고 반개도 뿡뿡 뜨잖아. 그게 방출되는 메테인이 상당수. 근데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땅 속에 묻혀있던 메테인 있지.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에 얘네들이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철광석을 재련하는 거 있지. 거기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수 있다. 수증기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생기고 온도 올라가면 증발량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수증기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요즘처럼 한 번 비 오면 라임 기상 이변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대기 중에 에너지 값이 커지니까 수증기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풍속도 더 빨라지고 이런 기상 이변이 나와요. 에어로졸이라는 건 공기에 떠다닐 수 있는 액체 상태? 분무기를 딱 뿌리면 입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너무 작으니까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상태가 에어로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긴 뭔데? 액체는 액체인데 방울이 너무 작아. 그래서 공중에 둥둥 많은 게 비슷한 형식이다. 그게 에어로졸이다. 에어로졸은 지구의 기온을 낮춘대. 왜? 복사에너지를 산란시켜서 지표면에 잘 못 도달하게 돼. 공기 온도 높이려면 땅이 이거를 대표해야 되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 반사율이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사실 에어로졸이 있으면 일종의 응결핵 같은 역할이거든. 그래서 구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사율을 좀 증가시킨다. 그래서 지표면에 태양이 쬐끔하니까 기온 면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막화. 이건 이제 과도한 경작이 제일 문제가 돼. 원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딩 때는 황사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나 때는 봄철에 잠깐 황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1년 내내 황사잖아. 미세먼지 1년 내내 황사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토양층 몇 센치만 바람에 날아가잖아. 그럼 식물이 쌀을 못 키워요. 그럼 지금 표층만 날아갑니다. 근데 이 표층이 왜 날아가냐? 과도한 염소,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뿌리까지 캐먹어버린 거야. 그럼 거기서는 쉽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표토가 날아가면 그다음부터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막이 넓어지는 사막이 벌어져요. 그게 중국의 고비 사막 쪽하고 내몽골 지역. 그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날아가고 산림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죠. 도로 깔지. 거기다 열대우림 지역은 브라질 그쪽이잖아요. 좀 솔직히 약간 좀 후진국 쪽. 해를 먹고 사는 거 어떡하겠어. 자꾸 개발하겠지? 그래서 열대우림이 자꾸 없어져. 작년인가? 유럽 애들이 뭉쳐가지고 아마존 개발 반대 뭐 이런 성명 발표하고 그랬거든? 유럽하고 아마존이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브라질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 지금 니네 모두 나라랑 개발을 하는 말 그러냐고.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정식 사과를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사과했거든. 솔직히 아마존 개발하면 돈 누가 벌 것 같아? 자본가들이 벌어요. 브라질 사람은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야?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거든? 어? 우리나라도 작년에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건 있겠지. 근데 유럽, 미국, 중국이 가장 큰 죄를 진 겁니다. 이런 거에 반대서. 얘는 도덕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은 오늘 지금 입 아프게 여러 개를 설명했던 거 차근차근 다 요약 정리가 213쪽에 돼 있죠. 네. 215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숙제 없다. 숙제 없다. 미안하다. 왜냐면 오늘 앞단원하고 외우고 막 209쪽까지 해와야지. 왜 없기는 뭐 없어? 있잖아. 나 순간 나 한 단원도 못 나가는 줄 알았잖아. 저도요. 순간 무슨 하나 나왔어요. 뭐지 이랬는데 한 단원 반 나간 거잖아 지금. 깜짝 놀랐네. 저도요. 그래. 다음 주가 노는 날이래요. 하하하. 신난다. 일요일 애들 저쪽에 일요일 애들은 여기까지 끝낼 수 있겠다. 일요일 대신데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왜냐면 너네들은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이세요. 네. 걔네들 입장에는 2.5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 첫날 수업 반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너네보다 1시간 정도 진도가 빨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요.